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연철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주로 하는 일은 참견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제 일에 참견하는 것은 무척 싫어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참견은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차시의 제목 놀이의 참견하기입니다. 참견한다고 해서 한 가지 시각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차시 놀이의 참견하기가 선생님들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이번 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를 걱정하는 교사들이여 여기로 오라. 놀이를 함께 고민하고 참견해 드립니다. 유아 교사들의 고민 타파 토크쇼 놀이의 참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놀이의 참견하기 강의를 맡은 조치원 교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박현정, 연서초 병설유치원 교사 유지희, 한빛유치원 교사 임지명, 동탄유치원 교사 최인아입니다. 그럼 바로 함께 사연을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SC 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만 3세 하늘반 담임교사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저희 반 유아의 놀이를 보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오전이었어요. 모두 즐겁게 자유놀이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그 사건이 발생했어요. 선생님 쟤들 좀 보세요. 한 유아가 저한테 이렇게 소리치면서 친구들을 가리켰어요. 그곳을 보니 글쎄 저희 반 친구들 몇 명이 진짜 가위로 교실에 있던 강아지 인형 털을 자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이 상황이었거든요. 이것도 놀이인가? 허용해줘야 되나? 저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고민에 빠졌어요. 털을 깎던 유아도 제 표정을 보고 잠시 흠칫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어느새 다시 잘 잡고 있어봐. 히히, 우리 여기도 더 자를까? 이렇게 웃으면서 인형 털 깎기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 히히, 진짜 재밌지? 강아지가 예뻐졌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놀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선생님들,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무엇이든 놀잇감으로 허용해도 될까요? 유아들이 가위로 인형 털을 깎으면서 놀이할 때 허용해야 할지 말려야 할지 고민이라는 만 3세 하늘반 선생님의 사연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괜찮을까 너무 걱정됐어요. 그래서 유아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문득 2019 개정 누리 과정에서 유아가 결정한 자료 활용 방법을 격려한다라는 문장이 떠올랐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이러한 사연과 같은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있었던 생생한 사례라 그런지 황당하면서도 선생님 마음이 공감돼서 안타깝기도 했어요. 그러면 교실에서 인형 털깎기 놀이를 허용해야 할까요? 선생님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무엇보다 유아들 안전이 걱정돼서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놀이를 허용해주면 다음번에는 머리카락을 자를 수도 있잖아요. 저도요,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보였어요. 먼저 교사가 유아와 함께 가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그리고 학급에서 가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안전에 대한 약속도 정해야 해요. 네, 유아가 진짜 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당연히 못 자르게 했을 거예요. 특히 연령이 만 3세라서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만 5세 같이 높은 연령이었다면 약속을 정해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아가 망가진 인형을 보면서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고민에서 연령도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유아가 만 3세가 아니라 만 5세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만 5세 유아였다면 저라면 아이들이랑 토의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토의 활동을 통해서 인형 머리털을 자르게 됐을 때 인형을 못 쓰게 되는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못 쓰게 된 인형을 가지고 와서 놀이한다던가 다른 자료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놀이를 실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만 3세 유아 같은 경우에는 토의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선 바닥에 떨어진 털을 먼저 청소해 보면서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경험을 하도록 할 거예요. 만약 유아가 유치원 물건이 아니라 자기가 아끼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동의해요. 저는 유아에게 이 인형이 유아만의 소유가 아니라 유치원 공동의 물건이란 걸 다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인형 털은 한 번 자르면 그 전으로 되돌릴 순 없잖아요. 맞아요. 유아가 인형 털을 자르고도 그 인형이 여전히 매력적이어서 아이들이 잘 가지고 놀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인형은 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유아가 새로운 인형을 사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교사가 인형을 금방 새로 사준다면 유아의 행동은 다시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놀이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답일까요? 안전만 보장된다면 유아들이 놀이 속에서 많은 시도를 해보고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유아가 인형 털깎이 놀이를 적절히 하도록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놀이에서는 가작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가짜 가위를 사용해서 머리털을 자르는 척을 하면서 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유아가 미용실 놀이나 다른 극놀이를 할 때 진짜 소품이 없어도 가작화를 해서 재밌게 놀잖아요. 이 경우에는 만 3세라 아직 가작화가 어려운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유아는 진짜 가위로 자르는 게 가짜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 더 재밌어서 인형털을 잘랐을 것 같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유아가 인형 털을 자르는 것 자체가 재미있어서 놀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유아에게 털실이나 다른 자를 수 있는 거를 자르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제가 아끼던 바비 인형 머리카락을 잘라본 적이 있어요. 처음 자를 때는 이건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몇 번 더 자르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잘랐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주 못난 인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인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래도 꽤 오랫동안 애착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저도요, 선생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요? 근데 유치원에 있는 인형은 못생겨진다면 유아들이 가지고 놀 것 같진 않네요. 맞아요. 공유된 물건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놀이 속에서 유아의 마음을 이해하겠지만 공유된 물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아이들의 행동을 한정적으로 허용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 쓰게 된 인형이나 다른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서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사가 유아를 관찰하고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유아의 놀이가 단순히 털을 자르는 걸로 끝나는 소모적인 놀이인지 아니면 가위로 자르는데 관심을 가지는 건지에 대해서요. 또 아직 가작화가 안 돼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보다 면밀히 관찰할 때 적절하게 더 지원할 수 있겠네요. 네, 유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건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교사가 이 경험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연에 대한 여러 생각을 나눠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연과 비슷한 경험이나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놀면서 인형이 망가지는 것처럼 자료 낭비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어요. 얼마 전 저희 반은 강당에서 전기 테이프로 길을 만들고 놀았어요. 1시간 정도 놀았는데 우리가 자료실에 있는 테이프를 전부 다 써버렸더라고요. 또 강당이라서 끝나고 테이프를 다 치워야 해서 너무 아깝기도 했어요.
저희 반도 그래서 신문지나 휴지 같은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놀이를 끝나고 나서는 결국 마무리에 뭉쳐서 공 만들기 놀이로 끝나곤 해요. 신문지 놀이의 마무리는 공 만들기. 완전 공감돼요. 어떻게든 재활용해 보려는 교사의 노력이기도 하죠. 교실에 있는 자료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아이들이랑 미리 약속을 정하고 활용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반은 커다란 점토 한 통을 한 번에 다 써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은 점토를 각자 이름이 적혀 있는 작은 통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유아가 점토로 놀이를 하고 다시 자기 통에 넣어서 보관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나눠서 점토를 놀이하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점토를 더 아껴 쓰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때로는 자료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유아의 놀이를 제한할까 봐 좀 걱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자료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많고요. 네, 교육과정은 지속가능 발전교육,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있지만 놀이 속에서는 사실 조금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놀이 이해 자료에서 몸으로 놀아보자 라는 사례가 떠올랐어요. 저도 봤어요. 유아가 전지, 골판지, 상자처럼 다양한 자료로 놀이하는 사례죠. 네, 그 이야기, 사례 뒷이야기에서 교사 이야기에서 그 교사도 비슷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교사가 아이들이 너무 종이나 이런 재료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이를 실행하면서 관찰하다 보니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은 유아들의 놀이를 다채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사가 다양한 놀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건 유아의 놀이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네요. 전에 저희 반에서도 테이프로 길 만들기 놀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아의 흥미가 꽤 오래 지속돼서 한 달 정도 놀이가 이어진 적이 있었어요. 놀이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은 유아의 흥미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네, 처음엔 저도 테이프가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유아가 만든 길이랑 주차장이 점차 정교화되고 확장되는 걸 보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자료 낭비라고만 볼 수는 없겠네요. 저희 반에서 이루어졌던 테이프 놀이는 하루 만에 이루어졌던 이례적인 놀이였거든요. 아무래도 유아가 특정 자료를 처음 접할 때는 탐색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자료들을 사용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관찰해보니 유아가 새로운 자료를 접할 때는 그 자료에 매료돼서 많은 탐색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흥미가 떨어지면서 자료를 사용하는 빈도는 또 줄어들었고요. 그렇다면 교사가 유아를 관찰하면서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처음에는 유아가 특정 자료를 마음껏 활용하고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흥미를 더 확장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가 관련된 자료를 더 제공하는 거죠. 네, 교사가 유아의 놀이 과정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원을 해야겠어요. 혹시 또 다른 사례를 나누고 싶은 선생님 계신가요? 저요. 저희 반에서 그 목공풀로 놀이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아이들이 슬라임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에 유튜브에서도 슬라임을 활용한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런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목공풀에다가 비즈나 스판글, 물감 이런 것들을 넣고 마구 섞어서 놀이를 하는데 문제는 목공풀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대로 재료를 갖다 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목공풀 색을 다양하게 변화시켜보고 탐색할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이들이 단순하게 재료를 섞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놀이로 확장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료가 버려지는 것도 좀 막고 싶었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 생각에 목공풀 놀이를 하던 유아들은 조금 이렇게 물질이 섞이면서 변화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나 커피가루 같은 그런 가루들을 물에 섞어보고 또 남은 밀가루로는 밀가루 가루 놀이도 하고 그런 놀이로 확장을 해봤었어요.
그럼 앞에 목공풀 놀이도 그냥 단순한 쌓기가 아니라 다른 놀이로 확장될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유아가 많은 자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놀이를 길게 지속하거나 유의미하게 확장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사가 처음에 유아의 놀이를 보고 어떻게 확장할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사가 꾸준히 관찰해보면 놀이가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아와 함께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이루어졌던 목공풀 놀이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재미있게 확장할 수 있을지 함께 토의해 보는 거죠. 저도 전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앞으로 놀이를 어떻게 계획하고 또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할지 또 평가하는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유아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느껴져요. 결국 테이프 놀이와 비슷해요. 유아가 오랜 시간 동안 놀이를 지속하게 된다면 그만큼 흥미와 관심도 오래 지속된 게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놀이에서 유아가 어떠한 도전과 배움을 이뤘다면 사용되어지는 자료의 양보다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유아가 자료를 불필요하게 낭비를 할 때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면 환경교육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반에서 하루 동안 나온 쓰레기 양을 살펴보고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이 쓰레기 양을 줄이면 좋을지, 자료를 절약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는 식재료나 음식을 활용한 놀이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평소 유아가 식재료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지 못해서 그래서인지 더 호기심을 가지고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놀이를 보면서 때로는 조금 불편한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말 그대로 먹는 건 음식은 먹는 건데 그걸 놀이 자료로 사용한다는 건 좀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드네요. 옛날에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어르신들이 보시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라고 엄청 혼내셨겠죠? 저도 예전에는 과자로 얼굴 꾸미기 같은 이제 요리 활동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과자로 자유놀이 하기라고 생각하면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저도 식재료를 활용한 자유놀이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팝콘으로 벚꽃나무 만들기나 이렇게 채소 도장 찍기처럼 미술 활동으로는 해본 적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놀이하는 경우 위생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요리 활동을 할 때 초코펜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유아들이 만들다가 10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먹고 또 다시 요리하더라고요. 맞아요. 요리 활동 전에 아무리 위생을 강조해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그런 날은 음식이 완성되면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모르면 먹는데 알면 절대 못 먹죠. 맞아요. 그러면 유아가 좋아하는 가공식품 말고 자연 재료를 활용한 놀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이 실행 자료에 보면 그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봄나물에 관심을 가져서 봄나물로 놀이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 저도 봤어요. 그 사례는 봄나물을 탐색하고 식당 놀이도 하고 그리고 뭐 액세서리 만들기도 하는 사례였죠? 맞아요. 저는 저희 반에서 최근 했던 놀이가 생각나요. 저희 반에 얼마 전에 이제 그 간식으로 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 아이가 다 먹고 난 귤 껍질로 모양 만들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귤로 이름 만들기 대회로 이어졌어요. 유아의 흥미로 시작해서 재미있는 대회로 연결되었네요. 귤 껍질은 어차피 버려지는 거니까 그걸 활용해서 놀이해도 괜찮겠어요. 그럼 만약에 간식 시간에 귤 껍질이 아니라 그 귤 알맹이로 놀이하는 건 어땠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간식이니까 조금 말렸을 것 같아요. 음식으로 놀이하는 거는 기본 생활 습관과도 관련돼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제가 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귤로 가지고 논다 그러면 너무 아까워서 말렸을 것 같아요. 저도 괜히 봄나물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과일이나 다른 재료라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지금 주제는 특정 놀잇감이 놀이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값비싼 식재료가 놀이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많은데 굳이 식재료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식재료는 원래 다른 용도가 있는 거니까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저희 반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반은 이제 유치원에서 텃밭 활동으로 1년 동안 작물을 키워서 요리 활동도 하고 아이들이 직접 먹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텃밭에 있는 어떤 재료들로 요리 활동도 하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 자유놀이 시간에 놀이하게끔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놀다 보면 쉽게 물러졌을 것 같은데 혹시 채소와 과일이 좀 부족하진 않으셨어요? 네, 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마트에 가서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아, 그럼 처음부터 놀이 자료로서 제공한 거네요. 그러고 보니 어린 영아들을 대상으로 두부나 미역같이 탐색하는 놀이도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같은 식재료라도 언제 어떤 용도로 제공되느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어요. 먹는 용도가 아닌 처음부터 놀이 자료로 식재료를 바라보게 되니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많은 놀잇감이 있는데 굳이 식재료로 활용하여 놀이해야 할까요? 요리 활동을 할 때는 충분히 탐색하고 먹을 수 있지만 그냥 놀이 자료로만 사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조금 도덕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식량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환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도 유아가 실제 자료를 가지고 감각적으로 탐색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또 간과할 순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먹지는 못하는 어떤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가루나 씨앗이나 또는 이제 과일 껍질 같은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전처럼 일상생활에서나 요리 활동 전에 충분히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네,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제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저희 반 친구들이랑 바깥놀이를 갔었는데 바깥놀이에서 유아들이 자기 외투를 바닥에 벗어놓고 빨래놀이를 한다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인형부터 옷까지 진짜 아이들은 어떤 제약 없이 놀이를 하네요. 진짜 그 새로 산 그 북쪽 얼굴 그 구스 패딩 가지고도 그렇게 놀이하더라고요. 저는 옷이 망가질까봐 바로 못하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른 좋은 방안은 없었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됐어요. 구스 패딩이요? 구멍이라도 나면 당장 유치원으로 전화가 걸려왔겠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놀이보다 옷이 먼저 걱정돼서 말렸을 거예요. 유아도 놀이할 때는 재밌어서 몰랐지만 나중에는 자기 옷이 망가져서 속상해할 수도 있고요. 네, 유아가 빨래를 한다면서 어디서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옷을 탁탁 치는데 여러모로 너무 걱정됐어요. 저도 전에 유아가 물감놀이를 엄청 하고 싶다 그래서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물감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크릴 물감이더라고요. 어떡해. 아크릴 물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감이 유아들 옷에 묻어서 여벌옷으로 갈아입히고 제가 열심히 유치원에서 빨래를 했는데 역시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교사는 놀이에서도 단지 재미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령 교육적 가치부터 안전, 그리고 때로는 학부모의 의견까지도요. 네, 저도 사실 아까 그 사례에서 혹시나 학부모 민원을 걱정하고 못하게 말렸던 것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비슷한 사례를 놀이 사례집에서 읽은 것 같아요. 혹시 찾아보셨어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한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누리가정 놀이 사례집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저랑 비슷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사례에서는 교사가 어떻게 지원했나요? 사례에서는 바깥놀이가 끝나고 이제 이동하는 시간에 그 빨래놀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사는 잠시 유아들의 놀이를 그냥 지켜보다가 교실로 돌아와서 다시 놀이를 이어갔다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때로는 공간에 알맞은 놀이 자료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옷을 놀잇감으로 하는 놀이가 만약 실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실외에서 이제 흙과 모래가 가득한 곳에서 이루어져서 옷이 망가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환경적 제약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어요.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유아가 그 위에서 놀게 해주면 어떨까요? 다음에는 돗자리를 들고 나가도 좋겠네요. 그리고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파란색 천을 깔아주면 더 실감나게 빨래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옷이 망가질 위험이 있었다면 아이들한테 이유를 잘 설명하고 천이나 이런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유아가 옷을 놀이 자료로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바깥에서 놀이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유아가 자신의 옷으로 놀이한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 다음에 바깥 놀이를 나가기 전에 유아가 어떤 놀이 자료를 가지고 가고 싶은지 같이 상의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렇게 교사가 놀이 흐름을 끊지 않고도 유아의 자료 활용 방법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놀이에 참견하기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이든 놀잇감으로 활용해도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러면 끝으로 각자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한 줄 참견 부탁드립니다. 놀이의 성장을 돕자. 저는 이제 교사가 유아들의 각자의 발달 단계를 파악하고 유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놀이가 단순히 자료를 탐색하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놀이 단계에 적합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로를 이해하자 교사는 유아와 교사가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먼저 교사는 유아 입장에서 그 놀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반대로 교사도 걱정스럽거나 고민되는 부분을 유아에게 이야기해야 하고요. 한계가 더 큰 가능성을 만든다. 저는 무엇이든 놀잇감이 될 수는 있지만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한다면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도 더욱 무궁무진하게 놀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안 돼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무조건 놀이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와 함께 이 놀이에서 어떤 게 문제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얘기 나눠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사연을 함께 읽어볼까요? SC에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설유치원에 근무하는 만 5세 해찬반 담임교사입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정말 활발하고 자유로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실이 소란하다고 느껴지지만 저는 이런 저희 반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꺼보세요. 저 계단 5칸 위에서도 뛸 수 있어요. 우와, 우리 용감이 대단하다. 무서워하지도 않고. 저도 할 수 있어요. 야, 너도 5칸 위에서 뛸 수 있어? 나 저번에 뛴 적 있어. 진짜야. 그럼 우리 계단 멀리뛰기 놀이 해볼까? 근데 사연에서 나온 선생님이 굉장히 수용적이시네요. 저는 사실 안전 문제가 걱정돼서 이렇게 수용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서 강조하는 대로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용하는 교사의 태도가 돋보여요. 저라면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연을 읽으면서도 좀 걱정은 되네요. 다음 사연으로 이어지네요. 좀 위험한 것 같다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선생님, 아까 전에 지나가다 잠깐 봤는데 계단에서 점프하는 그 놀이를 계속해도 괜찮을까? 너무 위험해 보이던데.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동연령 경력 선생님이세요.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하신 말씀에 순간 제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계단 점프하기 놀이에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엔 계단을 사용할 때 2칸, 3칸 뛰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말려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잠깐 동안 효과가 있을 뿐이고 아이들이 제가 없을 때 몰래 하는 것이 더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대놓고 하자 라고 생각한 건데 경력 선생님도 우려를 표하시니 제가 정말 잘못한 건지 고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단 점프하기 놀이 사연 들어봤는데 선생님들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사실 경력 선생님처럼 계단 점프하기 놀이 사례를 위험하게 보는 관점이 더 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차라리 대놓고 하자라는 사연 선생님 의견에 또 동감이 되기도 했고요. 저는 사연 속에 등장하는 두 선생님이 계단 점프하기 놀이에 대한 가치관 차이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유치원에서는 많은 구성원이 존재하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갈등도 생길 수 있죠. 놀이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구성원마다 의견의 차이가 생겼네요. 여기서 누가 더 옳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어요. 교사가 안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 의미에서 경력 선생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럼 만약 선생님들이 사례 속의 선생님이었다면 이 놀이를 하기에 앞서 어떤 안전 조치들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유아가 계단에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매트를 깔아줬을 거예요. 이 놀이가 평소에 유아가 계단에서 점프하는 놀이로 좀 더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놀이하다 보면 다음에 유아가 이런 안전장치가 없이 놀이할 때에도 더 안전에 대비하면서 놀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놀이 주제나 소재를 발견하는 시점에서부터 교사와 유아가 함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계단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은 위험한데 우리가 이것을 안전하게 놀이로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와 같은 생각을 함께 나눠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토론을 바탕으로 놀이를 함께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아이들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계단 점프하기 놀이가 확장될수록 안전에 대해서 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계단 점프하기 놀이가 마냥 위험해 보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유아의 일상 속 흥미를 놀이로 발전시켜가는 과정이 교육과 맞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사연에서 공감이 됐던 부분이 아이들에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이 몰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장면으로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유아 스스로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되겠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도 계단 점프하기 놀이에 대해서 각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잖아요. 사례에 나오는 선생님도 경력 선생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사례 선생님은 놀이 속 안전에 대해, 경력 선생님은 놀이의 가능성에 대해 더 발전된 이해를 갖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유치원 구성원들과 놀이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어떤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구성원 간의 가치관 차이가 발생이 되나요? 사례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관점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 문제가 가장 흔할 것 같아요. 평소에 아이들이 거친 신체 놀이를 할 때도 선생님들마다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놀이 자체에 대한 인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사실 놀이가 정말 교육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은 저희 유치원을 바보 유치원이라고 불러요. 아마도 유치원에서 계속 왜 놀기만 하는지 궁금해하는 학부모 때문인 것 같아요. 다양한 학급 유아, 교사들이 함께 공간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가치관 차이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복도나 도서관, 계단과 같이 공유 공간을 놀이 공간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실 정리정돈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놀이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 사례집에서는 드러나나요? 네. PPT에서 나온 내용은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이해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사례 속에서처럼 놀이 공간의 변화가 담임교사 혼자의 노력이 아닌 교사 공동체의 협조와 지지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구성원 간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문제나 갈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진 않았네요. 그래도 교육 공동체를 강조한 모든 말들이 놀이 가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놀이 사례집에서도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진 않아요. 놀이 사례집에서 블록 지하철을 타고 교실 밖을 달리자 사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뒷이야기로 좀 다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정말 그러네요. 구성원들이 놀이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놀이 밖에서 일어나니까 조금 간과하기가 쉽죠. 이렇지만 이것이 바로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들의 숨은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양한 놀이를 형태를 접했을 때 이거 괜찮을까? 이대로 놀아도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는 숨은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는 그 놀이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네요. 반대로 나는 아이들과 즐겁게 놀이를 했는데 그거 괜찮은 걸까? 하는 반응을 마주치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말들이 서로 놀이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면 당황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상호 이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그러면 가치관 충돌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경험하신 사례를 한번 나눠볼까요? 저 있어요. 놀이를 하다 보면 교실 공간이 부족해서 놀이 공간을 교실 밖으로 확장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도 구성원 간의 가치관의 관점의 차이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반 친구들이 종이컵으로 쌓으면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점점 더 크게 쌓고 싶어 해서 교실 공간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복도까지 확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반 바로 옆이 교무실이라서 선생님들이 통행하시기에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잠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했어요. 놀이 속에 있는 아이들이 이미 있는 공간에 놀이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때 놀이 밖에 있는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한 거네요. 놀이 밖에 있는 구성원은 다른 유아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동료 교사나 때로는 학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이해 과정이 항상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교무실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아들 놀이 중에 잠시 가서 양해를 구했었거든요. 다행히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이해를 해주셨어요. 요즘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돼서인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놀이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사보다는 유아가 가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유아도 이런 경험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의식도 높일 수가 있고요. 저는 다른 구성원이 불편함을 겪을 일이 있을 때마다 유아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나중에라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해요. 놀이 속에 있는 아이들이 직접 공동체와 소통하는 경험이 또 다른 좋은 교육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나름의 놀이 규칙이 또 생성되기도 할 거고요. 저희 유치원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희 교실 앞에 강당이 있는데 저희 반과 같은 층을 공유하는 반이 두 반이 더 있거든요. 처음엔 아이들끼리 섞여서 놀기도 하고 반별로 선생님들끼리 합의를 한 후에 놀이 공간을 합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반 친구들이 옆반 친구들이 매번 먼저 놀고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우리도 많이 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고 말했죠.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아이들이 가게놀이 때 강당에서 다른 반 친구들을 손님으로 초대해서 클레이로 만든 음식을 팔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처럼 먼저 나가서 놀이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좋은 생각을 냈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제안한 것을 제가 다시 옆반 선생님들께 전달을 하고 옆반 선생님은 이 내용에 동의하셨는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몇 차례 이야기를 함께 주고받았었어요. 이렇게 하는 반복이 지나고 나니까 나름대로 강당놀이 약속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각 반별로 사용하는 요일이나 시간 같은 그런 약속이요. 공동의 문제 상황이라고 인지한 아이들이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갔네요. 평소 놀이 상황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이죠. 그런데 교사들끼리만 서로 합의하고 약속을 정하는 게 아니라 유아와 함께 약속을 정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가 생겼을 때 유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이라면 유아들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교육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유한 놀이의 규칙이 유아의 놀이 상황과 좀 부딪힐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유치원에서 복도나 도서실, 또 계단과 같은 공공 공간에 대한 약속을 정해놓잖아요. 저희 유치원도 그런 약속 있어요. 뭐 책 던지지 않기, 조용히 읽기, 뭐 밀지 않기 이런 거 말씀이죠. 저희 유치원의 약속은 급식을 일찍 먹은 아이들이 이제 도서실에 가서 조용히 책을 읽는 그런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아이들이 이제 소파로 있는데 거기 좁은 공간으로 집을 만들어서 여기 집이라고 하면서 역할놀이를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요? 도서관에서도 진짜 재밌게 놀이하네요. 네, 근데 도서관에서 이제 다른 반 유치원 친구들이랑 약속한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대로 둬야 되나, 아니면 재밌게 놀이하니까 놀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나 고민이 되었어요. 정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책 읽는 시간이 다른 반 아이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간이라면 놀이 상황이 단순히 우리 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특별히 가치관의 차이가 표면화되지 않아도 교사가 이미 알고 있는 에티켓이나 규칙이 놀이 상황과 좀 부딪혔을 때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 이외에 다른 공용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도 교사가 생각하는 에티켓과 놀이 상황에 상충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교사가 생각하는 에티켓이랑 놀이와 상충된다면 놀이를 계속 지지해야 할지 아니면 개입해야 할지 교사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에티켓은 교사마다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 반에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전통놀이 활쏘기 세트 아세요? 앞에 뽁뽁이로 돼 있는 거? 그거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복도에서 이제 벽에다가 병에다가 이제 맞출 수 있는 곳을 두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저도 그 놀이 유아들과 함께 해봤어요. 근데 그거 은근히 힘이 없으면 안 되던데요. 애들이 잘 했나 봐요. 저희 반 애들 처음에는 진짜 못했었거든요. 근데 몇 번 하고 나더니 나중에는 거의 주몽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써서 어찌나 화를 잘 쏘는지 몇 주 정도 그렇게 놀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되게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관리자분이 좀 지나가시면서 선생님, 복도에서 아이들 생활지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른 반에 피해 안 가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 놀이를 지원을 했는데 좀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된 층간소음 문제가 떠오르는데요. 윗집에서는 안 뛰었다고 하고 아랫집에서는 시끄럽다고 하고 엄청 심각한 문제로 번지기도 했잖아요. 사실 집은 공유할 수 없는 독립적인 공간이니 역지사지가 좀 어렵겠지만 이제 유치원이라는 공간은 그런 경험을 좀 해보는 건 좋겠어요. 저희 반 3층인데 내일 2층 아랫반에다가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평소 시끄러웠을 거 생각하면 떡이라도 싸들고 가야겠는데요. 사실 공간에 대한 에티켓이나 규칙을 공유한 대상 간에 소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들끼리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토론해보는 것도 아이들 놀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작정 놀아도 된다, 안 된다라는 찬반 토론이 아니라 내가 만약 놀이 상황에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왜 고민이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선생님들과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겉으로 드러난 불편함 같은 감정 뒤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같이 돌아볼 수 있고 이 생각을 점검하면서 아이들 놀이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겠어요. 놀이에 대한 나와 공동체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카톡! 왜 그러세요, 선생님? 학부모님한테 카톡이 왔는데요. 어디 봐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선생님, 우리 땡돌이가 유치원에서 병원 놀이를 했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자꾸 땡돌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서 속상했다고 하네요. 아무리 놀이를 한다고 해도 그렇지. 자꾸 죽었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죽는 건 좀 못하게 말려주시면 안 될까요? 병원 놀이에서 아이들을 못 죽게 해달라니 너무 어려운데요. 아이들 놀이 속에서 죽음이라는 소재는 엄청 자주 등장하는 소재 아닌가요? 맞아요. 아이들 역할놀이 하다가 병에 걸려서 다쳐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을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땡땡이는 갑자기 죽었대 이러면서요. 저희들은 여러 유아의 놀이를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도 이렇게 카톡 하신 거겠죠? 아이들에게 죽음은 굉장히 먼 이야기지만 사실은 삶에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놀이의 주제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반에도 어떤 키우던 동물이 죽은 적이 있어요. 학부모님께서 올챙이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다 죽고 한 7마리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구리가 되는 과정에서도 많이 죽더라고요. 이렇게 키우던 곤충이나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죽음도 아이들이 자주 경험하는 것들이죠. 저희 반 아이들도 키우던 거북이가 죽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과 죽은 거북이를 산책길에 묻어주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울었다는 아이도 있었어요. 죽음이 놀이 속에 드러날 때는 어떤 이야기가 주로 펼쳐지나요? 일단은 역할놀이를 하다가 한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는 이제 미동 없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유아들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하더라고요. 치료도 하고 뭐 수술도 하고 어쩔 때는 심폐소생술도 하고요. 맞아요. 그러다가 막 부활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반 애들은 부활해서 다시 귀신이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면 사실은 안 죽었대. 이런 한마디로 종결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다루어지는 죽음은 아이들 나름대로 대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놀이를 가까이서 지켜보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놀이 속에서 펼쳐질지 알 수 있지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놀이 속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놀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미는 또 무엇인지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놀이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리고 놀이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지 같은 거 말씀이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놀이 속에서 기억에 남는 말, 놀이 장면, 놀이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학부모님께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유치원도 주마다 놀이 이야기를 써서 간단하게 학부모님께 사진과 글로 공유하고 있어요. 매주 간략하게 전달하니 가정에서 현재 아이들이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파악할 수 있고 놀이 흐름에 맞게 아이들과 소통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유치원은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놀이 이야기를 적어서 안내하고 있어요. 놀이 흐름을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가져가니까 놀이가 단절되지 않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모두 다양하게 가정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다양한 전달 방식이 있고 또 형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 모두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식은 유치원 상황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유치원도 놀이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왔는데요. 더 좋은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사실 무엇보다 학부모님이 놀이에 대해서, 놀이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사실 저희 이전에도 학부모 3당 등을 통해서 놀이 흐름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전달하려는 노력들을 해왔죠. 다만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유아들의 놀이 자체가 교육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달 방식이 보다 체계화된 것이라고 봐요. 어떠한 방식이라도 이렇게 놀이에 대해 소통했던 경험을 놀이를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도 놀이에 담긴 가치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맞아요. 앞에서 이제 현정쌤한테 카톡해 주셨던 학부모님께도 죽음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놀이에 담긴 의미를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님께 소통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놀이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을 때 놀이를 그냥 무작정 끊어내기보다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라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색이 이루어지겠죠. 놀이에 대한 가치관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한 선생님들의 한 줄 참견 부탁드릴게요. 표면에 머물지 말고 깊이 보자. 놀이는 계곡물 같아서 놀이 밖에서 보면 그 깊이가 깊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놀이가 굉장히 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 놀이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면 계곡물에 풍덩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며 깊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희 선생님께서 놀이가 계곡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물을 들여다보면 물 속도 보이지만 물의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계속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자신의 가치관을 점검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고 싶어요. 놀이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불편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불편함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런 불편함이 생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역시 대화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놀이를 다르게 보는 시선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시선의 차이를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기회가 충분히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교사 공동체를 통해서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KC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 4세 사과반 담임교사입니다. 요즘 우리 반 유아들이 바깥놀이를 할 때 좀비놀이를 해요. 놀이터로 나가는 순간 좀비놀이가 시작되죠. 나는 좀비다. 나한테 잡히면 모두 좀비로 변하는 거야. 난 도깨비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도깨비다. 나는 헐크다. 유아들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신이 좋아하는 좀비나 귀신 캐릭터로 변신해서 서로를 잡으러 다니는 좀비놀이를 해요. 양팔을 들고 좀비 좀비 하면서요. 사실 좀비는 교사의 관점으로 보자면 교육적인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유아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그냥 놀이인 것 같기도 하고 좀비 흉내를 내면서 잡으러 다니는 걸 보면 또 그대로 놀이를 하게 두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선생님들 반 유아는 어떤가요? 우리 반 이대로 좀비 놀이 해도 괜찮을까요? 유치원은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죠. 이번 시간에는 학교에서 배우기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주제의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다시 이 사과반 선생님의 사연으로 돌아가 보면 바깥놀이에서 좀비놀이를 하는 유아들이 걱정이시네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반에서 좀비놀이나 귀신놀이를 해도 괜찮으신가요? 저도 전에 저희 반에서 좀비를 소재로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유아들이 너무 좀비를 좋아해서요. 근데 좀비가 낮에는 자고 밤에는 돌아다니는 규칙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술래인 좀비가 한 명이었다가 사람들이 전염시켜서 술래가 점점 늘어나는 놀이였어요. 놀이가 끝난 뒤로도 유아의 흥미가 식지 않아서 계속 관련된 놀이도 했었어요. 유아들이 좀비가 되어서 서로 잡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니 굉장히 즐거워 보이네요. 네, 진짜 즐거워했어요. 사실 전 처음에는 좀비라는 주제가 좀 교육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놀이 중심 교육에서는 유아의 흥미를 중요시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유아는 좀비를 단지 놀이 소재로만 사용할 뿐 오히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더 재밌게 놀이를 하더라고요. 저희 반에서는 귀신놀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아들은 귀신이 사는 불구덩이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고 다양한 귀신이 사는 이야기에 대해서 놀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막상 귀신놀이를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귀신을 무서워하는 유아도 있었고 귀신놀이를 유치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기도 하거든요. 반의 모든 유아가 귀신놀이에 흥미를 보인 것도 아니고 특히 귀신을 무서워하는 유아가 있어서 선생님의 고민이 깊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다음날 아침 귀신놀이를 하기 전에 귀신은 상상의 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유아가 귀신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또 상상놀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놀이 속에서 좀 무서움을 내려놓고 즐겁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귀신놀이는 잘 진행이 되었고 나중에는 할로윈 놀이까지 이어졌어요. 귀신놀이를 했던 시기가 할로윈데이랑 비슷한 시기여서 이제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죠. 사실 귀신놀이는
좀 소재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아가 스스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짓고 또 소품을 또 만들고 또 역할놀이를 하면서 놀이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또 거기서 배움을 찾아갔어요. 이나쌤 반 유아들이 귀신 놀이를 할로윈데이 놀이까지 확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네요. 저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책에서 사과반 선생님처럼 바깥 놀이터에서 유아들이 좀비 놀이 한다는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얼굴과 손을 버찌를 이용해서 검은색으로 분장을 하고 바깥 놀이터에서 서로 잡으러 다니는 거였죠. 즐거워하는 유아들의 사진을 보니까 웃기기도 하고 우리 반 유아들의 좀비 놀이 하던 모습도 생각났어요. 맞아요. 저희 반에서도 직접 분장은 아니지만 좀비 가면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유아들은 진짜 즐거워하더라고요. 좀비 분장하는 게 정말 재밌죠. 그런데 과연 우리 반 바깥 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지는 좀 고민이 돼요. 저희 유치원 아파트 안에 단지 안에 있고 길가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지나다니다가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마침 시장 다녀오시던 학부모님이 만약 좀비 분장을 하고 노는 유아들을 보신다면 땡땡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얼굴에 색칠하고 좀비 놀이 하고 있던데 라면서 맘카페에 글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귀신 이야기보다 무서운 것 같아요. 난감할 수도 있겠어요. 좀비 놀이에 대해 학부모님들께 미리 계획안으로 설명을 해두어야겠어요. 저희 반도 이제 분장까지는 안 하지만 유아들이 바깥 놀이에서 막 좀비 놀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 이렇게 잡기 놀이를 하는 거더라고요. 유아들은 그냥 내가 좀비한테 잡히지 말고 도망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막 뛰어다녀요. 맞아요. 우리 반 아이들의 좀비 놀이도 좀 관찰한 결과 결국에는 소재를 좀비로 삼은 술래잡기 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랑 좀비 놀이라는 명칭을 그냥 술래잡기 놀이라고 부르자고 약속을 정한 적도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좀비 놀이가 유아들이 자주 보는 신땡 아파트 같은 만화나 유튜브 동영상, 게임과 같은 미디어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좀비나 귀신이 만화나 동영상, 게임에 나오니까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되고 놀이 소재가 되더라고요. 확실히 신땡 아파트가 나오면서 아이들이 귀신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사실 예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좀비를 아는 아이들도 거의 없었고 또 좀비 이야기를 하는 유아들도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아이들이 하도 신땡 아파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직접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이제 결말이 권선징악이긴 한데 그 중간중간 내용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만화의 주인공은 도깨비인데 유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좀 귀여운 캐릭터더라고요. 그리고 신땡과 어린이들이 주변에서 이제 귀신이나 영혼을 만나게 돼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스스럼 없이 귀신이나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사실 그 만화는 유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12세 이상 관람가라서 유아가 보기에는 가끔 적절하지 않은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귀신이 억울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귀신의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런 내용을 유아들이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걱정이 돼요. 아, 귀신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희 반에 불을 켜기 전에는 약간 어둡거든요. 근데 저희 반 친구 한 명이 계속 귀신이 교실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교실에 있다고요? 너무 무서운데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교실에 계속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유아들도 무섭다고 저한테 막 오더라고요. 괜히 저까지 무서운데요? 저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유아랑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학부모님한테 상담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유아랑 신땡 아파트 그 만화를 봤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께 유아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청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요즘에는 만화의 영향인지 유아들이 귀신이나 좀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화에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포켓몬스 땡이 유행이어서 놀이 시간 내내 유아들이 포켓땡 이름을 이야기하느라 하루 종일 정신이 없더라고요. 포켓몬스터 만화가 요새도 W 등 여러 버전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보다는 더 포켓몬도 많이 나오고 진화하는데도 유아들은 그 이름까지도 또 어떻게 다 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어릴 때는 우리가 불렀던
피카츄라 일추 바이리 꼬부기 이 노래 이거밖에 모르는데 유아들은 요새 나오는 만화가 주제를 다 외워요. 요즘에는 포켓땡 게임 때문에 더 유명해졌다고 생각해요. 포켓땡 게임이 핸드폰 게임으로도 나와서 포켓땡 세계에 있는 수많은 몬스터를 잡는 게임인데 어른들도 많이 해서 유아들이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어요. 놀이 이해 자료에서도 포켓땡 놀이를 본 적이 있어요. 실내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혼자서 레고로 포켓땡을 만든 다음 다른 친구와 만나서 포켓땡 배틀을 하면서 놀이를 하더라고요. 만화, 영화를 주제로 한 놀이를 해도 되는지 교사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사례 본 적 있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놀이는 인형을 가지고 마치 상상놀이를 하는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레고로 만화 주인공을 만들어서 자기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제 극놀이를 하는 상상놀이 형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만화 영화를 주제로 한 놀이는 유아의 일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놀이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아가 평소 즐겨보는 만화 영화를 소재로 친구들과 같이 놀이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베이블렛 땡 팽이 만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실에서도 유아가 팽이놀이를 많이 해서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집집마다 베이블레이드 땡 팽이를 사서 배틀판에 넣고 3, 2, 1, 고 하면서 팽이놀이를 엄청 많이 했대요. 생각나요. 심지어 저희 반 유아들은 팽이놀이를 하고 싶어서 동글 아트, 네모 아트, 교실 안의 모든 교구들을 팽이처럼 돌아가는지 돌려보더라고요. 어느 날에는 미술 영역에 손잡이 있는 도장이 돌아가니까 얘들아 이거 돌아간다! 나랑 팽이 배틀 할 사람! 하고 팽이 배틀을 하는데 웃기기도 하고 팽이놀이가 그렇게 재밌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반 아이들도 팽이놀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 만화, 베이블레이딩 만화에 나오는 조금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화에서 상대방 팽이를 이렇게 부수면서 이기는 거를 버스트 피니시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근데 아이들이 뭐 친구들끼리 놀이를 하다가 너를 부셔버리겠다, 버스트 피니시 해버려야지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만화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을 유아가 사용하게 되면 만화 영화를 놀이 소재로 사용하는 것에는 좀 고민이 되네요. 네, 미디어를 통해서 유아가 부정적인 말을 배워서 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위험하죠. 그리고 게임은 더 심각하고요. 요새 저희 반 유아들이 어몽어땡 게임을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게임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인공이 다른 캐릭터를 죽이면 몸이 반으로 잘리고 또 뼈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 어몽어땡의 임포스터가 마피아인데 마피아가 시민을 잘라서 없애버리면 마피아가 이기고 시민이 마피아를 잡으면 또 시민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유아들이 서로 잘라버린다거나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유아들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로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 건 기본이고요. 매일 영상이나 게임에 노출되다 보니 당연히 기억에 남을 것이고 유치원에서 놀이를 할 때도 영상에서 본 것, 그리고 게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놀이 소재로 사용하는 건 상관없는데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 소재로만 만화 영화 내용을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방식과 똑같이 놀이를 하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상대방을 총으로 쏴서 죽여야 이렇게 이기는 다소 폭력적인 규칙도 놀이에 적용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화 영화나 게임을 소재로 유아들이 놀이를 하게 되면 교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총으로 쏘거나 뭐 전쟁해서 싸우거나 좀 뭐 부수거나 파괴하거나 이런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은 아닌지요. 그런 방향으로 놀이가 만약에 흘러가고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교사가 참여해서 방향 전환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발현적 교육과정의 책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유아들이 배트맨 놀이를 계속하자 교사는 배트맨 놀이에 질려버렸어요. 하지만 놀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매일 배트맨 흉내만 내면 정말 고민되겠어요. 그래서 교사는 박쥐에 관한 책을 빌렸대요. 그리고 동굴에서 박쥐가 매달려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유아들에게 박쥐에 대한 경험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배트맨을 흉내내는 놀이가 아니라 박쥐가 사는 동굴을 직접 만들어보는 놀이로도 이어갔대요. 와, 유아가 만화나 미디어를 소재로 놀이를 하더라도 교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지원하면서 놀이가 확장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네, 정말 유아들이 접하는 만화, 영화나 게임 같은 경우는 유아들의 삶이 놀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또 가정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완전히 못하게 막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나 이런 소재들이 흥미롭지만 반대로 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놀이로 이어가려면 교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젠가 한 유아가 자기 소유의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서 놀란 적이 있어요. 집에서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내 스마트폰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 유아들에게 유튜브나 게임을 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안 하는 유아가 없어서 거의 놀랬었어요. 만화나 유튜브 많이 보는 유아들은 정말 뭐 쌓기 놀이를 하든 역할 놀이를 하든 언제 어디서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만화 영화를 보지 못했던 유아나 게임을 하지 못했던 유아는 놀이에 또 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가 집에서 저도 그 만화 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해를 하시고 왜 유치원에서 만화 영화를 보여주냐고 민원 전화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듯이 만화나 미디어의 소재의 놀이가 어떻게 확장되고 또 발전해 나가는지 학부모님께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학부모님께 안내하는 놀이 계획안이나 평가에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서술하면 학부모님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좀비놀이랑은 약간 다르지만 저는 바깥놀이에서 했던 대장놀이 때문에 학부모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대장놀이는 바깥놀이에서 부하들이 대장을 따라다니는 놀이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매번 대장은 인기 유아가 하게 되고 부하 역할을 하게 되는 유아는 어머님이 속상하셔서 전화를 하시게 된 경우더라고요. 대장놀이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 생겨나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학기 초에 보면은 리더가 될 것 같은 유아들이 눈에 띌 때가 있어요. 그런 유아들을 이제 놀이 제안도 잘하고 또 놀이를 잘 이끌어가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 주변에 옹기종기 잘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런 리더인 역할들이 대장이 되고 놀이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놀이를 할 때 대장 역할을 하는 유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유아의 성향에 따라 우리 반 놀이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리더인 유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친구들이랑 잘 놀아주고 또 자상한 성격의 유아가 리더인 경우가 많아요. 그 유아는 직접 유아 간의 다툼이나 속상한 일들을 많이 해결해요. 그리고 리더 유아가 교사의 마음이나 의도를 잘 이해하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놀이를 이끌어가는데 도움을 줄 때가 많죠. 놀이 사례집에도 대장에 대한 교사의 고민이 나와요. 만 5세 학급이었는데 이 학급에는 재미있는 놀이도 잘 생각하고 웃기는 이야기도 잘해서 인기 많은 유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아가 2학기가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사가 고민하게 돼요. 저도 읽었어요. 유아들이 대장이 하는 말이라면 모두 따르니까 점점 더 그 유아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교사가 그래서 걱정이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장놀이를 하는 유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대장놀이 속에서 또래 관계의 어떤 서열 같은 게 조금 드러나기도 해요. 저는 사실 저희 반에서 대장놀이에서 대장인 유아에게 조금 잘 보이고 싶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어떤 레고를 찾아서 준다든지 또 화장실에서 이제 손 씻고 나올 때 손 닦으라고 휴지를 들고 기다리는 모습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아는 개인 간 신체 발달이나 또 지적 발달이 다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또래보다 좀 더 발달이 잘 이루어진 유아 같은 경우는 리더로 뽑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리더 유아는 창의적인 생각을 잘하니까 같이 놀면 재밌고 또 힘이 세니까 점점 더 대장처럼 놀이하게 되더라고요. 대장인 유아가 시키면 다른 유아들이 거의 그대로 따라 하더라고요. 저희 반에 있던 대장 유아가 이 놀이 말고 저 놀이 하자 하니까 친구들이 바로 다 우르르 막 몰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유아들이 너무 대장인 유아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대장놀이에서 이제 대장인 유아도 있지만 대장을 따르는 추종자 같은 이제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리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또래 관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리더인 대장아이보다 전체적인 또래 관계 속의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유아의 또래 관계가 고착화되어서 대장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거나 추종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장놀이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자 저희 반에서는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장 역할을 돌아가면서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장을 다른 유아가 하더라도 원래 항상 대장이었던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명의만 빌려줬을 뿐 대장 역할은 여전히 그 유아가 하는 거였죠. 맞아요. 다른 유아들은 대장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리더인 유아만 대장이나 리더를 할 게 아니라 나머지 유아도 대장을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어요. 대장을 경험해 봐야 누구나 될 수 있고 또 나도 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될 거니까요. 네, 저희 반에서도 대장 역할을 바꿔가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맨날 대장이었던 유아가 자기가 이번엔 대장이 안 되니까 놀이를 할 때 재미가 없다면서 또 울고 떼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막 참여하려고 하면 놀이에 자리가 없다고 하던가 아니면 인원이 꽉 차서 안 된다고 심술을 부리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교사가 함께 놀이하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또래 관계에서 어떤 지위나 서열이 조금 고착화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교사가 세심히 관찰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유아들에게 대장이라는 말은 그냥 역할놀이에서 엄마나 아기 같은 역할보다 좀 더 또래 지위가 들어간 용어 같아요. 대장이라고 부르는 유아가 여러 명인 걸 본 적도 별로 없고 대장 유아의 말을 거스른 유아도 잘 없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대장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거슬려서 그냥 쓰지 말자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희 반에서 어떤 유아한테 다른 친구들이 다 대장, 대장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그 용어 자체가 거슬리더라고요. 우리 반에 대장이라는 우리 반에 한 집단에 대장이라는 리더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대장 용어라는 자체는 뭔가 권력을 가졌다는 말을 뜻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또래 지위가 드러나는 대장놀이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개입이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리더나 대장의 역할을 여러 아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해볼 수 있게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저는 아예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서 여러 대장을 만들어서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점프를 잘하는 유아는 점프 대장으로 부르고 또 정리 시간에 청소를 잘하는 유아는 청소 대장으로 부르는 식으로요. 유아도 서로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즐겁게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눈에 띄게 잘하는 게 없거나 아니면 발달이 조금 느린 유아는 어떻게 할까요? 네,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 반에서도 좀 이렇게 발달이 느리고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좀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 아이가 흉내내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동물 흉내도 잘 내고, 친구도 흉내도 잘 내고요. 어느 날은 저희 원장 선생님 뒷짐지고 걸어 다니시는데 그걸 너무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깔깔 웃었거든요. 그 아이는 흉내내기 대장이 되었었어요. 선생님들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났어요. 대장을 맡으면 해야 될 역할이 좀 많아지면 어때요? 친구도 도와주고 정리도 하고 선생님도 도와주는 역할을 부여해서 대장이 해야 할 책임이 많아지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꼬마 선생님처럼 대장이라는 역할에 책임을 주는 거네요. 네, 유아들이 몇 번 책임 있는 대장 역할을 해보면 대장인데도 뭔가 좀 힘들다는 걸 알게 돼서 무조건 한 명만 대장을 하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아들은 대장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서서히 느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청소나 정리를 하는 행동들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임을 알게 될 거예요. 와, 이런 놀이를 통해서 유아가 진정한 리더 역할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겠네요. 리더 역할은 친구를 시키거나 따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놀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총놀이였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총놀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막 못하게 하면은 저 이거 방패놀이예요 이러면서 계속 하기도 하고요. 저희 반에서도 총을 만들어서 두두두두 하고 쏘면서 막 뛰어다니는 유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못하게 하니까 자기가 만든 게 그게 총이 아니라면서 비행기라면서 거짓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말리다 그냥 총놀이를 표면화시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총놀이를 할 것인지 또 교실에서 공간은 얼마만큼 할애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놀이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총놀이는 사실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네요. 좀비놀이나 대장놀이보다 총놀이가 조금 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총놀이가 싫은 마음이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직도 총놀이를 꼭 교실에서 해야만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에요. 저만 다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반 남자아이들도 몰펀이나 블록으로 총을 만들어서 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도 총놀이 하는 거 보면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총을 쏘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쓰러지고 누구는 뛰어다니면서 노는 경우에 마냥 이렇게 놀이하도록 둘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놀이의 소재가 칼이나 총일 뿐 사실 교사가 걱정하는 것은 안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아가 바깥 놀이터에서 나뭇가지로 놀이를 할 때도 교사가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맞아요. 총놀이나 싸움놀이, 또 전쟁놀이를 하면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다 책상이나 교구장이나 또는 유아들끼리 부딪히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쳐서 울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결말이 그려지니까 교사 입장에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교사가 어디까지 내려놓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유아들이 지금 되게 재미있고 흥미있게 놀고 있어도 왠지 총놀이를 하면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 같고 아이들이 괜히 다칠 것만 같고 말리고 싶은 제 마음을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왜 이렇게 총놀이를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도 있어요. 남자애들이 뭔가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런 놀이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게요. 오랜 옛날부터 남자아이들이 총놀이나 전쟁놀이 같은 걸 좋아하는 걸 보면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총을 쏘는 것 자체가 조금 폭력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총놀이가 문제되는 것은 아까 이나 선생님 말처럼 놀이가 조금 거칠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이죠. 그런데 교사가 거친 신체 놀이를 막는다고 해서 또 막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친 신체 놀이를 처음부터 막지는 않지만 안전에 대한 강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돌봄을 할 때 블록으로 총과 칼을 만든 적이 있어요. 유아들과 블록으로 만들다 보면 총이나 칼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팔보다 긴 총이나 팔보다 긴 칼을 만드는 건 허용하지 않았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서요. 그리고 서로의 몸이 닿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하고 총놀이, 칼놀이를 했었어요. 저희 반도 전쟁놀이를 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같이 전쟁놀이를 하고 갔지만 아이들에 따라 놀이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했어요. 전쟁 중에 총이나 칼 놀이를 하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놀이로 생각하지 않고 집에 가서 이제 친구한테 맞았다고 말하는 유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총놀이나 칼놀이나 이런 전쟁놀이를 하다 보면 정말 위험할 정도로 거칠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했듯이 총이나 칼놀이를 처음부터 못하게 하진 않지만 좀 심해지면 제지를 하는 편이에요. 저희 반에서도 쌍둥이 유아가 있었는데 싸움놀이를 정말 즐기더라고요. 근데 그 싸움놀이가 저희 반에 다 퍼질까봐 못하게 말린 적은 있었어요. 총이나 칼놀이를 하더라도 이제 몸을 건드리지 않는 규칙을 정하면 좋겠어요. 일부러 막 때린다거나 신체를 건드리는 순간 바로 제지하고 놀이를 좀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놀이의 경계, 한계를 함께 설정하는 거네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유아가 스스로 정한 이제 한계를 넘지 않도록 놀이를 좀 변화시키고 점점 놀이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아가 스스로 어떻게든 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근데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전쟁 놀이를 하다가 저희 반에서 어떤 그 놀이 안에서 어떤 유아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유아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이렇게 동료였던 친구들이 막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와, 뭔가 전우회를 그린 전쟁 영화 같네요. 현정 선생님 반의 예처럼 전쟁놀이라고 해서 꼭 폭력적인 부분만 있는 것 같진 않고 우정이나 인류애 같은 것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이나 칼을 소재로 놀이를 해도 유아들과 함께 건전하고 또 아름답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생각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놀이의 참견하기 주제로 어떤 주제의 놀이든 괜찮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러면 끝으로 각자 생각을 담아서 한 줄 참견 부탁드립니다. 어떤 주제든 놀이가 될 수 있지만 유아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관찰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해 볼게요. 놀이 is 원딜. 저 이제 좀비놀이, 귀신놀이, 총놀이 뭐든지 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배우며 한 뼘씩 잘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교사가 이해하지 못한 놀이일지라도 유아들은 놀이 속에서 조금씩 잘하고 있어요.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다 라는 영화 카피가 생각나네요. 유아들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라면 무엇이든 재미있을 거예요. 유아, 교사 모두 함께 행복하게 놀이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만 5세 행복한 반 담임교사입니다. 유아에게 미술 자료로 색지를 색깔별로 여러 장 제공해 주었는데 여자아이들 몇 명이서 모여서 색지를 한가득 쌓아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앉아서 유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종이 비행기를 접고 있구나. 네. 네. 유아는 종이 비행기를 여러 개 반복해서 접고 있었어요. 많이 접었네. 이걸로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까? 우리 반이랑 옆반 친구들한테 모두 나눠줄 거예요.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종이 비행기 날리기 하고 싶어요. 더 필요한 거 있어? 색지를 더 많이 주세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종이 비행기에 대한 유아의 관심이 차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교실 한 구석에 쌓여있는 종이 비행기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종이 비행기 접기 놀이처럼 유아가 단조롭고 반복적인 놀이를 하고 흥미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반 아이들 잘 놀고 있나요?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선생님들께서는 사례처럼 놀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단조롭고 반복되는 놀이 경험이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보니까 전 자석 낚시놀이를 엄청 좋아했어요. 단순한 놀이도 오랫동안 앉아서 즐겁게 낚시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요즘 학급에서 유아랑 디폰 블럭으로 조립하는 놀이에 빠져 있어요. 그냥 도안을 보고 단순히 조립하는 건데도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무언가에 몰입해서 재밌었던 게 아닐까요? 또 집중해서 한 가지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요. 놀이의 자료에서는 유아가 똑같은 놀이를 계속 지속하는 힘을 즐거움에서 찾고 있어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에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저 놀이를 그냥 놔둬도 될까 하는 불안감이 있기도 해요. 얼핏 보면 놀이가 단순하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유아가 놀이 속에서 여러 시도를 하고 다양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아가 관심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놀이를 관찰해야 돼요. 유아가 놀이 속에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지도요. 이처럼 교사는 관찰을 통해서 저 유아는 무슨 놀이를 하고 있지 하고 물음표에서 더 나아가서 개별 유아에게 적절한 지원을 해주어야 해요. 그렇다면 똑같은 놀이만 반복하는 유아에게 교사가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라면 일단 그 유아 옆에 앉아서 그 놀이를 같이 해볼 거예요. 유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놀이에 함께 참여해보고 몰입해보는 거죠. 놀이 주제에 대해서 유아랑 개별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때요? 놀이를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지
더 하고 싶은 놀이는 무엇인지 함께 얘기 나눠보는 거예요. 이때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유아와 놀이했던 장면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저도 놀이 나눔 시간에 시도해 봐야겠어요. 유아 자신이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더 놀이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놀이 사진을 프린트해서 유아가 원하는 장소에 붙여주면 놀이 중에도 친구와 서로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유아가 놀이 속에서 확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교사가 새로운 놀이를 제안해 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놀이 자료나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동의해요. 교사는 단순히 반복되는 유아의 놀이를 허용하고 관찰만 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해요. 그렇다면 종이 비행기 접기 놀이를 하는 유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언을 하면 좋을까요? 교사가 놀이 중에 유아와 언어적 상호작용을 한다면 유아가 더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내고 확장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유아와 함께 비행기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랑 경험을 이야기 나누고 일상 속 경험이 놀이 속에서 녹아나도록 한번 유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봤던 경험이 있는 유아라면 비행기 접기 놀이를 공항 놀이로 확장을 하는 거죠. 공항이나 비행기에서 만났던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로 이제 역할극을 해볼 수도 있어요. 또 쌓기놀이에서 구조물을 만들어서 상황을 더 구체화할 수도 있고요. 와, 이렇게 유아가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가면서 놀이에 있는 약속과 규칙을 의논해서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네요. 그러면 유아가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친구와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도 기를 수 있고요. 친구와 함께 종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놀 수도 있어요. 친구랑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위치나 방향 같은 거를 비교해보고 이런 개념을 배워볼 수 있겠죠. 와, 놀이가 자연스럽게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요. 그렇다면 교사는 물리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공간을 확장해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건 어때요? 현재의 놀이가 어느 공간에서 하는 게 더 어울리는지 유아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는 복도나 강당같이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게 놀이가 조금 더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자료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아가 평소에 좋아하는 놀이 자료가 있었다면 이 놀이를 그 놀이 자료와 연계시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훌라후프를 좋아하는 유아가 있었다면 종이 비행기 놀이와 훌라후프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조금은 엉뚱할 순 있겠지만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훌라후프에 넣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들 말씀처럼 다양한 공간과 자료를 사용하면 놀이가 풍부하게 확장되겠네요. 지금까지 단조롭고 반복되는 놀이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례를 보면서 저희 반에서 했던 풍선놀이가 생각났어요. 처음에는 유아가 풍선을 입으로 불거나 풍선기로 바람을 넣으면서 단순하고 반복되는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유아는 풍선으로 꽃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유아는 풍선을 잘라서 인형 옷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창 풍선 놀이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한 유아가 재활용품과 풍선을 접목시켜서 놀이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얼핏 보면 풍선으로 단순한 놀이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 유아가 다양한 시도가 있었네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자료로 자발적으로 실험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재활용품으로 풍선놀이를 시도하던 유아는 풍선을 잘라서 다 쓴 휴지 두루마리에 붙이고 뿅뿅이를 넣더라고요. 그렇게 유아가 스스로 풍선 폭죽을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재밌어 보였는지 어느새 저희 반 친구들이 다들 모여서 풍선 폭죽놀이를 즐기고 있었어요. 풍선놀이가 단순하게 머물지 않고 유아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무한하게 확장하는 모습이 보여요. 교사가 유아 주도로 놀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유아가 창의적으로 놀이를 변형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풍선놀이를 관찰했었던 지희 선생님처럼 우선 교사가 놀이 속에 푹 빠져들어서 몰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저 유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자세히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저희 반에는 놀이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아가 있어요. 역할 놀이를 하다가 미술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쌓기 놀이를 해요. 제가 보기에 그 유아는 놀이에 대한 몰입도가 낮고 한 가지 놀이를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교사는 만 5세쯤 되면 놀이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서 교사가 생각하기에는 유아가 한 가지 놀이를 지속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반에서 그렇지 못한 유아가 딱 눈에 띄면 교사는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런 유아가 있으면 정리정돈 측면에서도 조금 걱정이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는 놀이의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간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겠네요. 제대로 정리도 하지 않고 다른 놀이로 옮겨가기도 하겠고요. 저희 반에도 이 놀이도 하고 싶고 저 놀이도 하고 싶어서 흥분하고 계속 손을 떠는 유아가 있어요. 제가 진정해 라고 말하면 잠깐 좀 차분해지긴 한데 옆에서 계속 안심시켜야 하더라고요. 그런 유아는 기본 생활 습관 측면에서도 손이 많이 가게 돼요. 놀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죠. 저희 반에서도 비슷한 유아가 있었는데 옷을 정리하다가 뭔가 흥미있는 것이 생기면 막 정리하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선생님 제 옷 어딨어요? 이렇게 찾기도 하고요. 자기 물건을 종종 많이 잃어버려요. 저희 반에도 미어캣이라는 별명을 가진 유아가 있어요. 이 놀이 또 저 놀이에 다 참견을 하고 그렇게 놀이에서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저는 그런 미어캣 유아가 다른 유아의 놀이 흐름을 깨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놀이 중간에 자꾸 끼어드니까 역할 놀이를 하다가도 역할이 계속 바뀌고 사라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놀이에 몰입하기 어려운 유아를 교사가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요? 우선 교사는 유아를 멀리서 바라보기보다는 그 유아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대화를 나누어야 해요. 교사가 필요한 순간에 질문, 제안, 놀이 참여, 그리고 정서적 상호작용하기 이렇게 다양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놀이 실행 자료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숲속 하루놀이라는 사례였는데요. 그 놀이에서는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산책놀이 중에 숨기놀이가 시작됐는데 놀이 흐름에 따라서 교사가 교육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한 흔적이 드러나요. 그 놀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처음에 숨기놀이는 숨바꼭질놀이가 되었다가 스카프를 활용해서 숨기놀이로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탐색하기, 나뭇가지로 모양 만들기, 상상놀이로 이어졌고요. 또 숨어있는 자연물을 탐색하기도 하더라고요. 와, 놀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네요. 놀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을 해야겠어요. 그럼 교사가 유아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겠어요. 유아가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발견의 기쁨을 다른 친구들이랑 공유해보게 해줄 수도 있고요. 아이들 놀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과 시간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앞에 숲속 하루놀이 같은 사례에서는 아이들이 놀이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깥놀이 시간을 연장하는 거죠. 또 바깥이니까 자연물이나 또 생물이나 또 교실에서 가지고 나왔던 스카프 등을 활용해서 또 주변 사물들로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례는 유아가 여러 놀이를 동시에 참여한 것이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 이유는 유아의 흥미가 의미 있게 연결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교사가 놀이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산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적절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놀이 중 배움의 기회를 잘 포착해서 적절히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저희 반에는 놀이에 잘 끼어들지 못하는 유아가 있어요. 그 유아는 계속 늘 그림만 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도 그냥 잘 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유아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사실 놀이에 잘 끼어들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울고만 있었던 거예요. 유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도 많이 놀라셨겠어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유아들이 정말 하고 싶은 놀이를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놀이하는 유아가 있으면 그 옆에 앉아서 유아의 마음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유아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고민이 될 때는 주로 학부모님과 상담을 해요. 유치원에서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하는 유아도 가정에서는 속마음을 털어놓잖아요. 그리고 어떤 유아는 놀이에 끼어들기까지 다른 유아에 비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아 스스로 학급 내의 전체적인 놀이 상황을 조금 관찰한 다음에 어떤 놀이에 끼어들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음이 정해지면 그때서야 놀이에 참여하더라고요. 저희 반에서는 친구들이 그네 타는 모습을 멀리서 좀 지켜보기만 하는 유아가 있었어요. 그 유아와 대화를 나눠보니까 겁이 많아서 그네 타는 게 무섭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네 타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누고 또 안심을 시켜주니까 나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이하더라고요. 그럴 땐 교사가 여유를 가지고 유아를 지켜보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선생님이 같이 가줄까? 라고 물어보면서 유아가 교사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는 거죠. 놀이에 끼어드는 사회적 기술을 기를 수 있도록 잘 지원하는 것도 필요해요. 언젠가 저희 반에서는 친구들이 쌓기 놀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려면 이야기로 하면 되는데 친구들이 만든 걸 막 부셔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갈등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유아가 놀이할 때 조금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유아들도 있어요.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면서요. 그럴 때 교사가 함께 놀이하도록 해주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교사가 자리를 떠나면 같이 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아가 교사에게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준대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놀이에 끼어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저라면 그 유아가 하고 있는 놀이를 다른 친구의 놀이와 연결지어 볼 거예요. 예전에 쇼미더머땡에 나왔던 바비의 노래 연결고리가 생각나네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놀이 안에 소리. 너와 나의 놀이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들다니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요. 저희 반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혼자서 블록으로 로봇만 만드는 유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아가 만든 변신 로봇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게 연결고리가 시작되었었어요. 교사가 유아의 작품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인정하는 과정에서 유아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이 생겼겠네요. 그러면서 다른 유아들도 자연스럽게 유아의 변신 로봇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었겠어요. 맞아요. 만능 로봇이 필요했던 한 유아가 있었는데 그 유아가 로봇 만들기를 어려워하니까 그 로봇 혼자서 만들던 유아한테 만들어 달라고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렇게 그 유아가 자신의 블록 작품을 매개로 다른 친구와 소통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네요. 만약에 저희 반에 그런 유아가 있다면 저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았을 거예요. 그 아이의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와, 교사와 유아 사이의 연결고리, 또 놀이와 놀이 사이의 연결고리,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연결고리까지 이렇게 세 가지 연결고리 덕분에 혼자서만 놀이하던 유아의 놀이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었네요. 다른 유아의 놀이를 방해하는 흐름을 끊어놓는 유아들도 있어요. 한 유아가 와서 다른 친구들이 놀이하는 것을 방해하곤 하면 저도 당황스럽기도 해요. 어느 날 저희 반 아이들이 교실을 길게 가로지도록 테이프를 연결하고 거기에 뿅뿅이, 비즈, 빨대 이런 것들을 붙이고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유아가 갑자기 벽 끝에서 이렇게 달려오더니 거기 있는 빨대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와, 선생님께서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다른 유아들이 반전으로 재밌겠다 이러면서 그 유아를 따라서 재밌게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 황당함에서 나오는 웃음이 놀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네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생뚱맞죠? 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상황으로 웃음을 줬던 개그 코너가 생각나네요. 한 유아의 엉뚱한 행동 때문에 자연스럽게 놀이의 확장이 일어나다니 놀이가 지루하게 반복될 때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교사가 그 유아가 놀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교사가 유아를 통제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마주한다면 교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먼저 놀이에 참여하는 다른 유아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유아의 행동이 다른 유아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다른 친구가 느끼기에 그것은 방해하는 행동이 아니라 함께 놀이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가을에 이제 전통 놀이 체험하면서 팽이 돌리기를 했었는데 한 유아가 자꾸만 자신의 팽이로 친구의 팽이를 멈추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친구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 행동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사도 유아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짝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다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맞아요. 교사가 유아의 문제 행동을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유아끼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희 반에서는 놀이 중간에 갑자기 한 유아가 나는 멧돼지다 하고 외치면서 막 돌진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 갑자기 유아가 멧돼지로 변신해가지고 친구들 작품을 막 부수고 다녔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유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친구들이 막 불만을 표시했을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 유아가 다른 유아의 놀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멧돼지가 된 유아가 꿀꿀 소리를 내고 주변에 있는 유아들이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기 시작했어요. 멧돼지 놀이가 시작된 거죠. 교사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저라면 유아와 함께 숲속 동물이 되어봤을 것 같아요. 멧돼지가 나타난 숲속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역할을 나누어서 극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극놀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아가 주변에 뭐 건물이나 집 같은 게 되어서 부서지는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실에 커다란 멧돼지가 찾아온 상황을 설정하고 다 함께 멧돼지 놀이에 푹 빠져보는 거예요. 동시에 유아가 멧돼지라는 동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 등장한 멧돼지 놀이에 몰입하고 흥미를 가지는 유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유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교사는 이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해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배려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놀이 이해 자료에서는 놀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아들이랑 함께 보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아가 모두와 함께 즐겁게 놀이하기 위해서는 나의 놀이할 권리와 친구들이 놀이할 권리가 모두 소중함을 이야기 나누는 게 좋겠어요. 생뚱맞다고 느낄 수 있는 유아의 행동이 배움으로 이어졌네요. 교사의 판단 덕분에 놀이의 맥락이 적절히 바뀌는 모습을 보니 다시금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놀이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아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유아가 만든 작품을 부신다든지 습관적으로 친구를 때리는 유아 말이에요. 몸을 많이 움직이는 유아도 의도치 않게 친구들을 때리기도 해요. 가해자는 없는데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유아는 친구들한테 알게 모르게 낙인이 찍히게 돼요. 근데 정작 본인은 왜 친구들이 나만 싫어하지?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반에서는 욱하면 친구를 때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공격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저도 당황하고 유아들도 함께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유아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우선적으로 그 행동이 고의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유아가 표출하고 있는 감정과 행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살펴봐야 해요. 교사는 유아의 감정을 인정해도 돼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죠.
흔히들 선을 넘지 말라라는 말을 하잖아요. 교사는 유아가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놀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범위는 도대체 누가 정하나요? 놀이를 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가 함께 정하는 거 아닐까요? 유아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이를 놀이라는 틀 안에서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아, 놀이 속 유아의 공격적 행동에 개입하게 되면서 놀이 약속과 규칙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책에 상자 놀이의 대반란이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아침에 기분이 좋지 않은 채 등원한 유아가 있었어요. 그 유아가 등원을 하더니 상자들을 갑자기 손과 발로 막 부수기 시작해요. 저였다면 솔직하게 그 행동을 그냥 수용할 수 있었을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례에서는 그런 유아 행동이 상자놀이로 이어진 거예요? 네, 그 교사도 잠깐 동안은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놀이의 주인인 유아를 존중해주기로 하자 놀이가 유아 주도로 더 다양해지고 재미있게 전개되었대요. 어떻게 놀이가 확장됐나요? 상자 부수기 놀이는 그대로 다른 유아들한테 전염이 됐어요. 그 상자 부수기 놀이를 본 다른 유아들도 그 놀이의 재미에 푹 빠져든 거죠. 그래서 끝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 표출한 유아들은 그 상자 위에 앉아서 같이 함께 웃었어요. 상자 부수기 놀이는 유아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출발했지만 놀이 구성원과 함께 즐겁고 신나는 놀이로 바뀌었네요. 요즘 놀이하다가 종종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유아가 있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 사례를 잘 기억해놨다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유아의 놀이에서 나타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줄 참견 해주실 수 있나요? 교사는 놀이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하는 유아와 함께 놀이에 참여해서 적절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교사가 놀이에 끼어들지 못하는 유아를 만나면 그 유아가 주변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놀이를 방해하는 유아의 행동에 대해서는 교사가 관점을 바꾸어서 놀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해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유아에서는 감정이 놀이와 만나 즐겁고 신나는 놀이로 펼쳐질 수 있도록 관심을 줘야 해요. 오늘 놀이에 참견하기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선생님들 사례도 듣고 놀이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고 계신 선생님들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 어떠셨나요? 가족과 같은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공통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당연히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달라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어떤가요? 정말 다양한 생각과 느낌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그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놀이에 참견하기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놀이는 이래야 한다 라는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